걸리혈 소개하겠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아래 배꼽에서 3촌인데요. 골도 분촌으로 보면 칼몸통 결합부와 배꼽을 연결한 중간선이 중환인데요. 중환과 하완을 찾고 나서 하완과 중환의 중간을 걸리로 찾는 방식으로 배꼽에서 위로 3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육과 혈관은 하완과 같다고 보면 되고요. 신경에 있어서는 8째 가슴 척추 신경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침법은 하완을 비롯한 윗배가 가지고 있는 자침의 방식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자침이 다시 약간 깊어진 듯 하지만 이 역시 평균적으로는 윗배 영역이 아랫배보다는 얕게 자침한다라고 하는 전제와 그 다음에 실질 장기들의 손상 여부를 고려한 상태에서 자침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걸리 역시 병증 자체가 상부 그러니까 윗배 위장관 영역과 관련된 복부 병증에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윗배 지역의 해박적 구조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숙지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T12 영역이 지금 거의 걸리혈 가까운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단면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이 위치에서 보면 위장이 단면에 존재하죠. 물론 이제 앞쪽에는 피하 지방, 그 다음 리니어 알바, 복막전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 안에 공간이 있죠. 예. 이쪽은 오른쪽 옆구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간의 영역들이 지금 보이고 왼쪽 영역으로 보면 이제 위장의 영역이 보이는 거고요. 예. 위장 뒤쪽에는 췌장이라고 하는 판크레아스가 보이고 있죠. 예,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오른쪽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일단 배꼽과 칼몸통 결합의 중간에 해당하는 게 사실 중환이라고 했죠. 그 중환보다 아래 1촌이기 때문에 걸리혈이 한 이 근처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 부위요. 이 영역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섯째 갈비 사이 공간을 평균적으로 많이 언급을 해요. 다섯째 갈비 사이 공간을 기준으로 횡격막이라고 부르는 가로막이 민모서리가 놓여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횡격막의 바로 아래쪽을 통해서 간장의 윗모서리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 간의 끝은 유두 아래쪽에 놓여 있고요. 오른쪽 간의 아랫모서리는 열째 갈비 땅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윗모서리, 그 다음에 왼쪽 꼭지점, 오른쪽 아래쪽 꼭지점을 연결해서 간을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꼭지점 간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장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위장의 영역을 어디까지 그리냐면 하완이라고 불렸던 영역까지 위장의 아랫모서리라고 그려서 이러한 위장의 전체적인 형태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장의 아래쪽으로는 이제 대장에 해당하는 가로잘록 창자라고 하는 횡행결장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횡행결장의 오른쪽 옆구리로는 오름잘록 창자라고 하는 어센딩 콜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으로는 내림잘록 창자라고 하는 디센딩 콜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직장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대장의 형태를 그리고 나면 이 빈 공간 안에는 이제 소장의 영역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학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누워서 볼 때 모습을,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복강 안의 장기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윗배 지역을 고려하는 해박적 구조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중환혈 소개하겠습니다. 중환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이라고 하는 것의 중간 부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간 부위가 위장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위장의 중간이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해부학적 구조를 골도분철 안에서 그려보면 중환은 위장의 중간이기보다는 위장 이런 느낌이 드는 공간 안에 지금 위장이 요 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우리의 형태를 보면 이 대만부, 소만부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큰 굽이 작은 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글 용어로는. 그렇게 볼 때 바로 중화는 요 부위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특징을 일단 해부학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중환에 대한 다른 명칭은 고전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태창, 대창. 태자나 대자는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태창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외에도 뭐 위와 관련되어 있는 위의 통로라고 하는 의미로서 위자가 들어가 있는 게 많죠. 태창도 사실은 말하면 이 창자가 위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성격으로 다른 명칭을 이해하면 되고요. 부위에서 부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명치라고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명치라고 하는 명치 끝은 칼 몸통 결합에서 칼돌기 아래쪽을 명치라고 보통 우리가 형상화하고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명치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골도분촌을 하면 칼돌기 아래에서 골도분촌이 됩니다. 근데 칼돌기라고 하는 것은 연골 형태로 사람에 따라서 작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 따라서 칼돌기를 기준으로 명치를 기준으로 해서 윗배에 골도분촌을 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변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칼돌기 위쪽, 그러니까 복장뼈하고 칼돌기가 만나는 칼돌기 몸통 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러한 어떤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선을 이 위쪽에서 잡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지 않은 한의사분을 비롯한 일부 이제 임상 이런 경혈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칼돌기 끝을 기준으로 8등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중환을 비롯한 경혈의 위치가 많이 변할 수 있다. 위아래로 변할 수 있다는 차이 때문에 현재는 WHO 기준에서는 복장뼈와 칼돌기가 만나는 결합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부위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신경으로 보면 여덟째 위치에 해당합니다. T10, 그 다음에 T9, T8 이렇게 T8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한 선을 기준으로 뭐 신경 한 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척추에서 내려온 신경의 갈래들이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서 영역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특징을 반영해서 영역화 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육이나 혈관의 입장에서 윗배는 위배벽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침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 하완을 권리를 고려해서 자침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뜸 시술도 중환 주변에서는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뜸 시술 숫자보다는 좀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또 있고요. 특히나 개요가 중요한데요. 위의 모혈, 그러니까 위를 상징하고 위의 병증을 진단 치료하는 핵심 경혈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 특정 혈로서의 의미의 8회열 중에 부회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회라고 하는 것은 총론 시간에도 한번 소개가 됐을 텐데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한의학적 구성 요소로 나눈 것이 8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 혈, 골, 근, 맥, 그 다음에 수, 장, 간자로 쓰겠습니다. 부. 인체를 일종의 나름의 형태로 8가지 요소로 구분해 본 거죠. 그럴 때 이 부에 해당하는 병에 해당하는 거. 그럼 부는 육부죠. 육부를 대변하는 병증의 경혈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중환이라는 거예요. 예. 오장인데 오장을 대표하는 병증을 대표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장문이라고 하는 족태인 비경의 경혈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 구성 요소의 각각을 대표하는 경혈을 8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는 이 8회열 중에 육부를 대표하는 경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부를 대표하는 건 결국 위가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예, 위를 중심으로 해서 육부가 정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회양 구치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를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의식과 관련한 현상을 주도하는 기운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회양구치멸에서 반영되는 증상은 의식 소실과 같은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구급혈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체에서 의식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혈로서 9가지를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환입니다. 예, 그 이외에 이제 개요에 또 나오는 거는 이제 육부 중에 소장, 그 다음에 육부 중에 3초에 해당하는 병증과 관련된 속성이 또 이곳에 있다. 그래서 위, 그 다음에 3초, 소장과 관련한 부분, 위까지 포함해서요. 예, 이것의 교회 부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복부병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복부병증이라고 했으니까 상부 위장관의 기능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면 되겠죠. 다만 이 부위는 단면에서 보면 이제 위장도 있지만 위장의 중간은 아니고 작은 굽이 영역에 가깝다고 얘기 드린 내용을 감안하는 거고요. 회양구치멸은 명나라 시대에 곤무가 친구 치영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환이 들어가 있으면서 사실은 다른 경혈들 9가지가 써 있죠. 일단 아무는 동맥에 해당하는 목 뒷덜미에 있는 경혈이고요. 노궁은 손바닥에 있는 경혈이고요. 삼음교는 족태형 경혈인데 이제 발목 위에 있는 경혈입니다. 용천하고 태계는 발바닥과 발목에 있는 경혈이고요. 그 다음에 환도혈은 엉덩이에 있고요. 족삼리는 무릎관절 아래, 합곡은 수양명 대장경으로서 손허리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손허리뼈 영역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손에 있는 경혈이 2가지, 다리에 있는 경혈이 5개, 그 다음에 복부에 하나, 그 다음에 머리 뒷덜미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통에서 핵심이 중환이 되는 거겠죠. 회양구침에서는 회양구역의 효과로 졸도 인사불성에 등의 의식불명에 쓴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중환의 단면을 보는데 중환 단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중환에 올수록 이제 간이 놓여질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간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간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환의 위치가 지금 한 이 근처라고 얘기를 드렸죠. 위치적으로 보면 위장의 평활근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위장 자체는 자발적 수축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관을 지배하는 신경이 무엇일까요? 예, 미주신경입니다. 예, 10번째 뇌신경이죠. 이것이 가장 위장관을 많이 지배하는데, 그래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위장관의 수축 운동들이 조절이 되는데, 위만큼은 미주신경의 영향에 또 받지만 스스로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박동기가 있어서 위장을 자발적으로 수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심장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심장 운동, 수축 운동이 생기죠.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과정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중환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는 뭐냐면 위를 직접 찌르는 침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직접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을 직접 자극하는 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환침을 할 때는 대침이나 장침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막을 뚫고 위장까지 들어간 거죠. 예. 현재는 이런 침을 이제 쓰는 빈도가 좀 약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장을 왜 직접 찔렀을까 한다면, 바로 위장의 이 불규칙,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위장 운동이 비정상적일 때 위장을 직접 자극을 해서 이러한 위장근의 평활근의 수축을 조절하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중환침을 통해서 이러한 자극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과정을 할 때는 복막 안으로 침이 들어가고요. 그런 점에서 위장의 손상, 장기 손상의 위험을 조심하면서 고려하면서 자침을 해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위를 덮고 있는 이 공간 안에는 간이 놓여 있을 확률이 있어요. 정상적일 때는 중환에 오버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간이 병리적 당황이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요, 중환 안으로.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위장을 찌른다라고 해서 중환침을 찔렀지만 결국은 간실질을 찌르는 상황이 되는데, 간실질이 찔리면 위험한 게 뭐냐면 출혈입니다. 근데 이 출혈이 내장 출혈이에요. 간의 출혈, 뇌출혈이 생기는데 지혈이 잘 안 됩니다. 더욱이 간 자체에서 생겨난 출혈은 지혈이 잘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간에서의 출혈은 장기적으로는 빈혈을 비롯한 이제 장기 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을 자침하는 거는 되게 무척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을 찌른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간장을 찔릴 수 있다라는 것을 위험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초음파 영상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여기도 보면 중안 부위에 가까운 쪽에서의 그 초음파 영상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게 리버입니다. 리버의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 부위를 무턱대고 깊이 자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장을 자극해서 멈춰지거나 잘못 수축이 일어나는 위를 찌르고 싶다라고 하면 간을 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논문 하나를 지금 현재 준비 중인데요. 그 논문의 핵심은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무엇이 자극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도식은 지금 그런 논문의 모습인데요. 중안 부위를 눌렀을 때 중안 부위가 압박받는 대상이 뭔가 이렇게 찾아본 건데요. 일단 여기에 지방층, 그 다음에 중안 부위의 좌우에 있는 배고등근층,
그 다음에 복막층, 위, 심지어 위 아래에 있는 대동맥도 중안 부위를 압박을 할 때 이 눌릴 수 있는 부위다. 물론 여기서는 간은 언급하지 않았죠. 근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또 다른 영상으로 간의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표준 체중군, 저체중군, 과체중군으로 또 나눠서 저희가 중안 부위의 초음파 영상을 관찰한 건데요. 표준 체중군에서는 사실은 내용에서 보면 간이 살짝 보이지만 중안에 걸치진 않았습니다. 방향에서 보면. 근데 저체중군에서는 지금 간이 걸려 있어요. 과체중군에서는 잘 간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간이 있다 얘기는 못하더라도 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마른 체형에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한 상황의 얘기거든요. 간을 보는 그룹, 그러니까 중안에서 간이 보이는 그룹과 중안 부위에서 간이 보이지 않는 그룹에 대한 복막, 그러니까 복막까지의 깊이를 보면, 지금 보면 간이 보이지 않는 그룹에서의 복막까지의 깊이는 좀 깊죠. 근데 간이 보이는 그룹은 복막까지의 깊이가 오히려 짧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른 사람일수록 간이 보이고 좀 뚱뚱한 사람일수록 간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이 보이는 그룹에 있어서의 BMI 지수를 보면 낮죠. 간이 보이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BMI 지수는 좀 높죠. 이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수십 명의 피험 연구 대상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른 사람에 있어서 자침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상황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중안 부위 주변에 있는 경의 기혈을 또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중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각각 통관과 식관이라는 경혈들이 나란하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각각은 출처가 좀씩 다르죠. 다만 이들은 모두 막힌 걸 뚫어준다 라는 의미의 이러한 의미로서, 음식물의 관문이다 라는 의미로서 위장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안이 쓰이는 용례를 통관, 식관까지 아울러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아래 경혈의 주치적 속성도 중요하지만 좌우에 있는 경의 기혈까지 포함한 영역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의 속성도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완입니다. 중안의 위로 1촌 올라가 있는데 다른 명칭이 위완, 상관. 결국 위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위쪽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경혈이죠. 일곱째 가슴 척추 신경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 이외 근육과 혈관의 입장은 비슷하고요. 자침 깊이도 이제 윗배 입장에서 고려하되 고려 대상은 항상 칠칠장기 손상을 병리적 상황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개요로 보면 조경명, 그 다음에 수태양, 그 다음에 인맥과 관련한 이러한 병증 모델이 있습니다. 주로 위장 복부 병증을 위주로 치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윗배 쪽은 확실히 이제 간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자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거골혈입니다. 칼몸통 결합과를 고려해서 중안을 찾게 되면 중안과 칼몸통 결합의 이등분선이 거골혈에 해당하고요. 이 경혈의 특징은 다른 명칭에서 동의보감에서는 언급 안 했지만 심모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개유에 보면 심의 모혈, 심장의 모혈, 심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병증 모델에서 보면 심과 위를 밀접한 관계로 묶어서 병증을 연관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위심통이라든지 뭐 이러한 증상들이 한의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윗배기 때문에 위와 관련된 영역이지만 이 영역은 한편으로도 심장과 관련된 병증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의 모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신경에 있어서는 여섯째, 일곱째 가슴 척추신경 영역에 가깝고요. 예, 자침은 얕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윗배 쪽에서의 그 깊은 영역에 있어서의 실질 장기, 특히나 간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주치 병증은 방금 이야기되었던 고려 사항에서 윗배 병증을 포함해서 가슴과 심장에 관련된 연관된 병증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할 때는 정서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뭐 불안증 아니면 심계, 정충과 같은 현상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약간의 불안 정서와 같은 거죠. 한편 거골혈의 또 특징이 옛 문헌에서는 거담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담이라고 하는 병리적 산물을 제거하는 경혈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치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이제 지금은 잘 설명하지 않지만 그거를 그러한 의미로서 예전부터 현대까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과 관련한 요인이 결국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향후에 생리나 병리학에 있어서의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자침 시 깊은 자침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예 간이 있습니다. 윗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형태로 간이 있는 거거든요. 대략 이렇게요. 그래서 거골혈의 간 여부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부위가 거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간이 있다는 거죠. 이 간입니다. 다. 과체중군도 간이 보여요. 이만큼. 이제 그런 측면으로 고골혈은 깊은 자침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구미혈입니다. 구미혈의 다른 명칭으로는 갈우, 미예라는 말이 있죠. 갈우라고 하는 것은 칼돌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기러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새 꽁무니 털같이 생긴 형식이다라는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에도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칼돌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 갈후고요. 이 갈후 아래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그냥 칼돌기 아래쪽 끝을 구미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작거나 길거나 하면 이 위치도 변하죠. 그래서 칼 몸통 결합을 기준으로 배꼽까지를 찾은 상태에서 8분의 1 지역을 일단 표준 좌표로 합니다. 다만 이 표준 좌표에서 칼돌기까지의 거리 안에가 모두 구미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섯째, 일곱째 가슴 척추신경의 영역이고요. 자침 시 깊은 자침 할 수가 없어서 주로 사자 위주로 합니다. 사자 한다는 거는 피부를 연해서 45도에서 55도, 이거 횡자의 모습인데요. 이 정도의 각도로 이제 복강 안에 들어가지 않게 표피, 진피층에서 얕게 자침해야 되겠죠. 여기는 옛 문헌에서는 직접 뜸은 신중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주변에 심장과 관련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장 주변에다가 뜸을 뜨지 않는 걸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심장은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뜨겁기 때문에 심장에 불기운을 온열기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장을 차게 하는 시술들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직접 뜸을 직접 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고요. 또한 직접 뜸을 안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락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락맥은 체표 정맥을 염두에 두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체표 정맥이 발달한 공간에서는 뜸 시술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결합된 내용인데 동의보감에서 뜸을 뜨면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침도 과하게 놓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과하게 놓지 말라는 건 복강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치병증은 고골혈의 영향권 안에서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단면을 보면 이 지금 가로막이 이런 형태로 앞가슴과 등 척추 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막의 입장에서 보면 등 쪽의 가로막은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 앞쪽의 가로막은 명치라고 할 수 있는 복장뼈와 칼돌기 있는 공간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오른쪽 가슴으로는 간, 왼쪽 가슴으로는 위장이 놓여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우린 다 복강이라고 포함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슴이지만 가슴의 안쪽까지 복강이 연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떠올려야 나중에 다양한 영상 진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미혈 초음파 영상을 살펴본 건데요. 일단 과정에 있어서 칼돌기가 보이기 때문에 칼돌기도 연골 형태의 뼈에 가깝기 때문에 뼈에 닿는 듯한 느낌 때문에 영상이 잘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도 칼돌기 형태가 이렇게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칼돌기가 이렇게 여기가 보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칼돌기가 보인다고 하면 칼돌기 아래쪽에서 구미를 한다고 할 때 구미의 영역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여기에 이상한 색깔의 영역이 보이죠. 이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가로막이란 뜻이고 그 위에 가슴우리 안에 심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보이냐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호흡을 하지 않나요? 그럼 가로막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로막이 올라갈 때는 심장이 안 보였다가 가로막에 내려오면 심장이 보였다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은 사실은 호흡과 함께 위아래로 약간씩의 움직임이 있고 또 스스로가 수축 이완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미혈을 직접 심재하게 되면 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로막 위에 있는 심장도 자극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절대 복막을 넘어서 자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구미혈 중심에서 거골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장과 관련한 병증이 나타난다고 한 것은 위치적으로 봐도 심장에 가깝게 있기 때문이겠죠. 구미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심장과 간이 놓여 있고 갈비가 있는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간, 심장이 있고 잘 보이지 않지만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칼돌기와 관련한 문헌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칼돌기의 형태에 따라서 칼돌기가 작고 짧으면 심장이 아래에 있고 칼돌기가 길면 심장이 단단하고 뭐 이런 어떤 칼돌기의 형태에 따라서 칼돌기가 없으면 심장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쓴 것은 이런 칼돌기의 형태에 따라서 심장의 기능이나 역할을 일종의 장상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겠죠. 어쨌든 칼돌기는 연골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변이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슴우리로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복장뼈 몸통이고요. 복장뼈 자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갈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가슴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칼돌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중선 안에 지금 인맥의 경혈들이 있는데 기준선은 칼돌 몸통 결합을 기준으로
표준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목 아래 페임, 예, 어, 복장뼈 자루에 해당하는 것의 위쪽에 페임에 해당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갈비 사이 공간을 경혈의 위치로 찾습니다. 그래서 중정, 자궁, 옥당, 단중, 옥당, 자궁, 화계, 선기 이런 식으로 경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무리에 있는 이 구조를 지금 아까 약간 그림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한테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비활 안에는 허파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른쪽 허파는 크게 3개의 옆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윗옆, 중간옆, 그 다음에 예. 윗옆, 중간옆, 아래옆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허파는 2개 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쪽으로 하나가 보이고 뒤쪽으로 하나가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그런 허파의 위, 중간, 아래, 오른쪽, 왼쪽에서의 위와 아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허파보다 왼쪽 허파 손상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손상은 하나의 옆 단위로 손상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받겠죠. 그렇다 보면 왼쪽 허파는 이 윗옆 하나가 크게 손상받으면 거의 전체 허파의 상당 부분이 기능이 소실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허파는 상, 중, 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옆으로 나눠져서 물리적 손상을 받게 되면 기능의 소실 정도가 좀 약한 편이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자침시 기흉 사고가 난다면 오른쪽 허파 손상보다 왼쪽 허파의 손상이 더 크게 위험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 사이 중간 안에는 심장이 놓여 있죠. 예. 이거는 허파의 기능을 이제 청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청진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오른쪽 허파를 청진하는 것에 위쪽 허파 청진하는 두 영역, 그다음에 중간 옆 허파 청진하는 영역, 아래옆 청진하는 영역이 이렇게 부위별로 있죠. 사실 이 영역들은 나중에도 여러분 비교해보면 다 경혈 부위하고도 유사해요. 오른쪽 허파에서는 왼쪽 허파에서는 앞쪽에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심장의 박동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뒤쪽에서 오히려 관찰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2개 옆의 영역을 나눠서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이죠. 예, 허파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 허파 중간에 심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심장의 경우는 윗모서리의 영역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복장뼈 자루와 몸통이 만나는 이 경계인 복장뼈 각이 이 심장의 앞쪽 윗모서리에 해당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참고하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의 아래쪽 아래 모서리는 5째 갈비 사이 공간에 해당합니다. 유두 아래로 잡으면 되고요. 여기가 한의학에서는 허리라고 하는 부위였어요. 이 허리라고 하는 건 경의 기혈로도 불리지만 심장의 종기를 느끼게 하는 부위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경혈학 총론 시간에 종기와 관련한 거에 허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 부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좌심실이 박동하는 곳이죠. 이러한 맥락을 놓고 이제 경혈들을 하나씩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가슴 부위에 있는 경혈들은 주로 인맥의 속성을 가지기보다는 가슴 우리의 공간의 속성을 가지고 주치 치료를 많이 해요. 인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단가의 영향을 받은 설, 그 다음에 의료에 기반을 두고 임신 출산에 관련한 걸로 활용되는, 이게 2가지 측면이라고 얘기할 때 내단가와 임신 출산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주로 아랫배 영역이었던 거고요. 윗배 쪽과 가슴 무리 쪽은 이제 우리가 기혈의 순환, 그러니까 인맥을
기준으로 해서 호흡법을 통해서 인맥과 동맥의 순환을 하는 호흡 수련 과정에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사실 병증, 인맥의 고유한 병증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인맥의 노선이 가슴무리를 통과해서 올라간다. 근데 그 노선에 있는 가슴무리에 있는 경혈들은 주로 가슴 부위의 병증을 치료하는 국소적인 입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간략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세요. 칼 몸통 결합부가 중정혈입니다. 근데 그 위치는 우리가 다섯째 갈비 사이 공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갈비 사이 공간이기 때문에 신경으로 보면 다섯째 가슴 척추 신경의 다섯째 갈비 사이 신경의 앞피부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외 근육하고 혈관은 여기 써진 대로 보되 근육은 바로 거기에 근육이 있진 않아요. 복장근은 가장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장근이 이 중정에 바로 있다고 보기보다는 복장근은 중정의 주변에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장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자가 안 됩니다. 뼈가 있는 공간 안에서는 직자로 자침하기보다는 오히려 횡자로 자침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뼈를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치병증은 가슴이나 가로막과 관련한 병증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복장뼈 칼 몸통 결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뼈에 걸리면 걸리겠죠. 그래서 자침을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정의 위치가 지금 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연결해 보면 다섯째 갈비 사이 공간쯤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중입니다. 단중의 다른 명칭 중에 원견, 원하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보다 조금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기해라고 하는 말인데 단중 결국 기해라고 하는 건 단전의 의미죠. 근데 이 단전이 위쪽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쪽 단전이라는 뜻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때 말하는 이 단자와 이 단은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단상의 단이죠. 그래서 옛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기가 모인다고 본 거예요. 위쪽에 기가 모이는 곳. 그 위쪽에 기가 모이는 곳은 어떤 기죠? 종기입니다. 호흡지기죠. 호흡과 인체의 경기를 추동하는 에너지죠. 그것이 모이는 곳이 단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한 기운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상기해라고요. 일단 위치는 넷째 갈비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육 혈관은 해당 내용들을 첨가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주로 넷째 척수 신경인데 다섯째도 오버랩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침은 횡자를 위주로 하고 심포의 모혈, 그러니까 심포의 진단과 치료혈입니다. 8혈 중에 기회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중환을 얘기하면서 중환이 부회라고 했죠. 여기는 8혈 중에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상기회, 단중이 종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족스태음, 족소음, 수태양, 수소양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병증 모델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심장과 가슴 병증을 위주로 치료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나서 종합할 때가 있을 거고요. 대략적으로 부위가 가슴무리와 가슴 부위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복장뼈 위에 있기 때문에 직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뼈에 닿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형식인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횡자하는 게 맞습니다. 심장 청음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부위를 허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중을 자침할 때 우리가 횡자를 해야 되는 거는 혹시라도 또 만일의 상황을 고려하는 건데요. 직자하다가 침이 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중 부위에 복장뼈 천공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논문이나 연구 자료에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복장뼈가 원래 갈비처럼 마디화돼 있다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복장뼈의 몸통이 이렇게 골화되면서 이제 뼈가 이제 관절화돼 있던 부분이 골화되면서 하나의 뼈로 바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뼈로 나뉘는 거죠. 복장뼈, 자루와 몸통으로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골화 과정에서 골화되지 않은 남은 흔적이 이렇게 구멍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직자했는데 이 곳을 뚫고 들어갔다. 왜 뚫리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잘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면 이 부위에 바로 뭐가 있다고요? 심장이 있죠. 심장 압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바늘로 찔러서 심장마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고도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복장뼈에 이렇게 갑자기 단절이 일어나면서 여기 영상이 이렇게 좀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가 이게 복장뼈 천공이 된 영역이 초음파 영상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엑스레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다면 초음파로라도 이렇게 복장뼈 천공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옥당혈입니다. 예. 단중 위에 1촌 정도인데 셋째 갈비 사이 공간에 있습니다. 셋째 갈비 사이를 찾으면 되고요. 이름은 오경이란 다른 명칭이 있죠. 사실 옥과 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신성시하는 의미입니다. 신성하다라는 의미는 일종의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일종의 이 군주 제도 속에서 궁궐을 의미해요. 신성한 곳을. 물론 사당이 있는 곳도 신성하죠. 옛날에는 제사를 지낸 곳이 다 신성한 곳이니까요. 궁궐 안에도 사당이 있죠. 우리 경복궁에 보면 사직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직. 예. 한 곳은 서쪽에 있었고 또 한 곳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건 종묘였죠. 서쪽에 있은 거는 사직이라고 해서 일종의 농부의 신에다가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 있죠. 예. 그런 의미로 이 사당이나 궁궐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의 명칭이 결국 이런 옥당이라고 쓴 거죠. 그러면 가슴 부위는 사실은 인체에서 이런 사당에 의미하는 궁궐을 의미하는 중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슴을 왜 종기라고 불렀는지도 이해하시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인체 모든 기운이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종가라는 말을 전통 용어에서 쓸 때도 일종의 모든 집안의 뿌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묘, 예. 이런 말도 국가의 왕의 뿌리가 있는 곳이죠. 예. 이런 의미로서 이 가슴 우리의 경혈들은 옥당, 자궁, 화계, 선기 다 신성한 의미를 붙입니다. 부위적으로는 신성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슴우리 입장에서만 진단 치료에 많이 활용하니까 셋째 갈비 사이니까 셋째고요. 그 다음에 주치는 가슴 허파, 복장뼈 위기 때문에 직자보다 횡자 위주. 이런 느낌, 이런 의미로 옥당을 보시면 되고요. 자궁, 방금 말했던 그런 의미죠. 여러분 중국의 북경에 보면 자금성이라고 있죠. 왕궁이죠. 그 자자 우리가 천문도에서도 보면 자미원이라고 하는 곳은 별자리의 그 중심을 언급하는 곳을 자미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러한 명칭을 상징하고 있구나 보면 되고, 둘째 갈비 사이 공간에 있습니다. 둘째 갈비 사이 공간이니까 요쯤에 둘째 갈비가 있는 거고 셋째 갈비가 있는 거고 그 사이쯤에 있는 거죠. 둘째 갈비뼈가 만나는 공간에 복장뼈 각이라고 하는 복장뼈 자루와 몸통이 만납니다.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 고려하면 나머지 다 근육, 신경, 혈관, 자침법, 뜸법, 주치 동일하죠. 가슴이기 때문에
인맥적 속성이라기보다는 부위적 속성에 의해서 경혈의 주치 진단과 주치가 형성되어 있는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화계혈입니다. 예, 첫째 갈비사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복장뼈 각 바로 위에 있습니다. 화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 꽃필 화자, 중국에서 화자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죠. 그래서 뭐 중국이 원래 중화라는 말을 쓰죠. 중화 사상. 그런 화자를 의미하고, 예. 그래서 용어적으로 보면 고귀하게 보이는 의미를 내포해서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근육, 신경, 혈관, 자침법들을 보시면 됩니다. 화계 주변이 사실은 복장뼈 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장뼈 각 영상을 통해서 초음파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건 초음파를 복장뼈 위에다가 가로로 둔 거죠. 그러니까 복장뼈 면이 좌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과체중구는 복장뼈 면 위에 피하 지방이 덮여 있어서 지방층 때문에 복장뼈 면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위아래로 됐을 때는 복장뼈 자루와 몸통이 만나는 그 관절면이 보면서 마치 이렇게 두 개의 능선이 끊어진 공간이 이렇게 보이죠. 복장뼈고 그 사이가 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초음파로 관절면이나 골절면을 이러한 영상의 특성을 활용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뼈가 정상이라면 이런 느낌으로 보이겠죠. 근데 뼈가 만약에 골절이 됐다면 이런 느낌으로 보이겠죠. 물론 이건 골절은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복장뼈 자루와 몸통이 만난다는 걸 사전에 알기 때문에 이건 골절이라고 안 하고 복장뼈 관절이네, 복장뼈 각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적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해당 구조를 초음파로 구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선기입니다. 이 선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귀한 그러한 기구를이나 도구를 말하는죠. 옥으로 만든 도구,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위치로 보면 첫째 갈비 사이보다 위쪽에 있는 거예요. 목 아래 페임의 바로 아래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척수 가슴 신경의 영역도 있고 빗장위 신경의 영역도 있고 이제 신경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목 주변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개요로 보면 삼재열 중에 하나입니다. 삼재라고 하는 거는 천, 지, 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체 모든 부위를 포함해서 천지인이라고 합쳐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세 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천, 인, 지에 이 세 개의 경혈을 합쳐서 인체 온몸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인제에 해당하는 성기는 하나로서는 가슴우리 공간을 위주로 치료하지만 합쳐서 삼재혈로서는 온몸의 질환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재혈은 원대 두안경의 친경 진암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천재는 백회, 지재는 용천. 그래서 백회, 용천, 선기를 합쳐서 온몸의 병을 치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돌혈입니다. 목 아래 페임을 기준으로 찾고요. 다른 명칭으로는 천구, 오호라고 하는 걸 동의보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 아래 페임인데 목 아래 페임이 목 아래, 그러니까 안목 앞에 있기 때문에 안목의 아래쪽이기 때문에 목을 아래로 구부리면 숙이면 이 목 아래 페임 공간이 좀 노출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목을 뒤로 젖힌다. 그래서 안목을 면을 이렇게 넓게 보인 상태에서 천돌혈을 찾습니다. 실습 시간에 이런 연습들은 다시 할 거고요. 위치로 보면 천돌혈 좌우로는 목비근 뿐만 아니라 복장, 목불근, 방패, 복장 방패근 등이 깊은 층에 존재합니다. 또한 신경도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빗장위 신경, 그 다음에 첫째 가슴 척추 신경의 앞피부가지, 그 다음에 아랫목 교감신경, 어, 심장 신경이 통과하고요. 또 미주신경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는 사실은 자율신경계하고도 관련이 아주 깊은 영역이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합쳐지는데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이니까요. 혈관으로 보면 아래 갑상선 동정맥도 있지만 깊은 층에는 속 가슴 동정맥의 가지, 또 팔머리 동정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출혈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침시. 그래서 자침은 이러한 혈관의 손상이 안 오도록 횡자를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횡자하고 또는 그 횡자 과정에서 좌우로 가지 않도록 자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직자를 잘 하지 않는데 직자하게 되면 바로 뒤쪽에 기관지가 흐르기 때문에 기관지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자를 잘 안 합니다. 주치의 병증은 이러한 해박적 구조를 고려할 때 가슴우리와 호흡기 질환의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인후병증, 허파, 가슴병증에 쓰이고 있습니다. 천돌혈에 대한 초음파 영상을 보면 지금 보면 천돌 부위가 지금 이 공간에서 이 복장뼈 자루 뒷면을 간다고 할 때 이 좌우에는 각각 팔머리 정맥이 있고 또 그 깊은 쪽으로는 팔머리 동맥과 온목 동맥이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침이 좌우로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복장뼈 밑면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자침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좌우에 혈관이 풍부하다라는 초음파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직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팔머리 동맥 기관지들이 닿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는 자침 못하고 얕게 자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걸 깊이 자침하고 싶다면 횡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장뼈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실습 때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돌혈 주변을 고려하면서 이제 그 단면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염천혈입니다. 예, 염천혈은 여러분이 볼 때 목 앞쪽에 갑상연골이라고 하는 남자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융기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방패연골이라고도 부릅니다. 방패연골이 있고 방패연골 위쪽에는 목불뼈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래는 반지 연골이 있고요. 이런 형태를 했을 때 갑상연골에서 이 아래턱 끝을 연결한 선의 이등분, 그래서 이 목주름이 형성되는 이 부위를 염천이라고 불러요. 이 부위의 다른 명칭이 설본입니다. 이 이유는 혀뿌리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깊은 층에 혀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침하면 혀뿌리까지 자침이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과정의 근육층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예, 턱 목불근, 턱근 목불근, 턱끝 혀근, 혀 이렇게 자입 과정에서 자극된다라는 근육이고 신경으로 보면 가로목 신경, 얼굴 신경 또는 안면 신경의 목까지 또 후두 신경, 혀 인두 신경, 혀밑 신경, 혀 신경 예, 혀에 관련된 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혀와 관련한 동정맥 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자의 의미입니다. 주로 혀의 질환을 많이 치료합니다. 아까도 보면 천돌혈, 염천혈 모두 음유맥이라고 하는 기경팔맥과 관련된 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천혈 찾는 방법인데 지금 이거는 목불뼈 찾는 법이에요. 여기 아담스 애플이 있고요. 아담스 애플 바로 위에 목불뼈가 만져지는데 목불뼈를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 이 부위에 목불뼈를 촉지할 수 있어요. 목불뼈를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아담스 애플과 이 위에서 이렇게 차는데 목불뼈 아래쪽을 자침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후두개가 있어요. 후두개는 내용상 보면 우리의 발성기관이죠. 그래서 발성기관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쪽으로 자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불뼈를 찾아서 목불뼈의 위쪽을 자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담스 애플과 턱뼈의 연결선의 이등분선에 가까운 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항상 목불뼈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연골이 있으면 요 위쪽에 목불뼈가 이렇게 촉지됩니다. 예, 그게 지금 이 목불뼈를 말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연골의 후두윤기가 여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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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요 위를 찾을 때 여기쯤을 자침해야지 여기를 자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걸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가 목불뼈, 후두용기, 자침은 이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후두개가 손상받아서 성대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뿌리 지역을 자극한다는 게 염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관찰한 내용들이 있어요. 초음파 영상을 보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염천을 자극할 때 염천을 잘 자입을 하면 양쪽으로 두 힘살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으로 이제 턱 목불근이 보이고 그 다음에 턱끝 목불근, 턱끝 혀근들이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혓바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영상 같이 보이시죠? 목불뼈 위쪽에서 지금 요쪽을 자극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해박적 구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천의 자극은 꼭 이 목불뼈를 기준으로 위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남자의 경우는 이 방패연골의 후두용기가 잘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방패연골의 후두용기가 안 보이더라도 꼭 목불뼈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제 경의 기혈은 상염천, 염천보다 위에 있다라고 해서 상염천. 그러니까 염천과 관련한 경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천이라고 하는 경의 기혈도 있는데 그 염천이란 경의 기혈은 이 경혈을 말해요. 방패연골의 가장자리에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주변이 모두 이 발성기관이나 아니면 혀 질환에 다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은 아닐까 싶어요. 다만 자극 과정에 있어서 이 목불뼈를 기준으로 하는 이 아래쪽 공간 안에 후두개라는 성대들의 손상은 꼭 피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인맥의 경혈이 승잔입니다. 입술 아래쪽에 있는데 입둘레근의 아래쪽 경계에 있습니다. 입둘레근이 사실은 이렇게 입둘레근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입술이 있는 거죠. 이제 입둘레근의 아래쪽 모서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이나 천지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있고요. 특히 천지라고 하는 명칭을 고려해야 되는 건 이거는 수거름 신포경에 있는 경혈명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그 경혈명을 만약에 천지로 썼다면 이게 승장을 의미하는지 수거름 신포경의 천지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명칭이 혹시나 경혈명하고 오버랩되면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강조할 부분은 없고 개요에 있어서 13귀열 중에 하나. 13귀열 얘기 회음에서 했었죠. 여기는 입술에 있어서의 13귀열, 의식을 잃거나 정신을 잃은 경우에 정신질환 치료, 의식을 회복하는 의미로서 치료합니다. 여기는 인맥의 경혈이지만 동맥과도 관련돼 있고 수양명, 조경명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수양명, 조경명은 얼굴과 관련된 주된 경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얼굴에 있는 인맥이라 이러한 경혈들과 특징이 있는 거고, 동맥도 사실은 이제 코끝에서 윗입술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동맥과 승장이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연관성을 짓는 거죠. 다만 현재 우리가 쓰이는 주 목적은 입술 주변의 의미로 씁니다. 병증을요. 그리고 승장 주변에는 경의 기혈로서 협승장이라고 하는 경의 기혈이 있습니다. 입술 둘레근 주변에서 승장혈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지합이라고 하는 경의 기혈도 있습니다. 승장보다는 약간 아래쪽 융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함몰된 공간은 승장이고 아래턱에 융기된 부분을 지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순리라고 하는 이제 아랫입술의 아랫잇몸과 아랫입술 안쪽에 만나는 지역에 순리라고 하는 경의 기혈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승장이지만 안에서 보면 결국 순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혀에 있는 경혈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취천이라고 하는 경혈입니다. 혓바닥 정중앙에 있습니다. 해천이라는 경혈입니다. 혀 밑에 있는데요. 혀 밑에 중앙에 있습니다. 혀 밑에 혀 주름띠의 중점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염천에서 자침하게 되면 해천 방향으로도 자침될 수 있겠죠. 주로 이 부분은 점자 출혈을 많이 합니다. 점막 부분은 점자 출혈을 많이 활용합니다. 혀질환을 위주로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금진오객입니다. 해천 좌우에 있는 혀밑 정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혀밑 정맥을 정맥 출혈을 하는 점자 출혈을 하는 것입니다. 금진오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진오객보다 가장자리에 있는 혀 밑 부위입니다. 이런 경의 기혈은 결국은 인맥과 관련한 건 아니지만 인맥의 마지막 경혈인 이 승장을 염두에 뒀을 때 입 주변에 어떤 경의 기혈들도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설주입니다. 혀 주름띠 아래쪽에 만나는데 해천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혀질환에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중구라고 하는 경혈인데요. 방금 우리가 봤던 설주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아래 치아의 안쪽 있죠. 혀 밑에서 아래턱 정중앙에 잇몸의 아래 안쪽과 그 다음에 혀의 주름띠가 만나는 곳입니다. 중구라고 할 때 구자가 왜 붙여졌냐면 이런 형태를 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치아를 통해서 이런 치아 아래턱의 치아와 아래턱 면인이 만나는 이 공간을 중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수업을 조금 2교시까지 인맥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5분 정도 더 지나게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 길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 클래스 수업을 통해서 인맥 수업을 여러분이 모두 끝낸 걸로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동맥부터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인맥의 경우는 대면 실습에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실습 진도이니까요. 이번 이 클래스 수업을 통해서 향후에 진행될 인맥의 실습 준비도 같이 한다 생각하면서 학습을 해주길 바랍니다.